지난달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칼럼이 있습니다. 캐나다가 유럽연합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라는 글이었는데요. 지난 1월 2일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이 칼럼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공간과 자원이 필요하고 캐나다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캐나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은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또 두 세력의 동맹을 벨기에 와플을 만난 메이플 시럽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칼럼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게재된 것이지만 취임 이후에 고율 관세 추진, 51번째 주지사 발언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실현되자 몇 달이 지난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칼럼을 인용한 매체들은 그리 현실성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몇몇 외교 관계자들은 이 제안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전 외무장관인 지그마르 가브리엘은 캐나다는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들보다도 더 유럽적이라면서 칼럼 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죠. 프랑스 주재 캐나다 대사관의 전 대변인 역시 소셜미디어에 해당 칼럼을 인용하면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 창설된 유럽연합은 냉전 등 중대한 지정학적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몸집을 불려왔었죠.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그리고 몰도바로부터 받은 가입 신청 등이 있습니다. 가입 대기 중인 국가는 10여 개에 이르고 있죠. 여전히 유럽연합은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연합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확장돼 왔으며 지금은 무슨 구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유럽연합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은 주로 유럽에 위치한 국가들 간의 정치 그리고 경제 공동체입니다. 현재 회원국은 총 27개국으로 약 4억 5천만 명의 인구가 속해 있죠. 하나의 법 인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몸집이 커질수록 발언권이 더 커질 수 있었고 특히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도 연합을 통해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연합은 정치와 안보 그리고 경제는 물론이고 법률과 산업정책, 기후문제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협력하고 공동의 정책을 마련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 시작은 세계대전 이후 무너진 영내 경제를 재건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였던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1951년 출범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다시 말하면 ECSC가 그 모태였죠. 당시만 해도 공동체에 참여한 나라는 6개국에 불과했고 석탄 철강 공동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협력 대상도 당대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던 석탄과 철강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이후 회원국들은 협력 분야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1957년 경제 통합을 위한 유럽 경제 공동체 그리고 원자력 협력을 위한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출범시킵니다. 이후 기구들은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마침내 1967년에는 유럽 공동체 EC라는 기구로 통합되죠. 여기에 정치, 안보, 법률 등 전 분야로 통합 분야를 확대한 것이 바로 1993년 출범한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단일의 목소리를 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1993년 6월 코펜하겐 기준이 바로 그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할 것,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할 것, 그리고 EU 법과 제도를 수용할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기준과 회원국 만장일치라는 까다로운 조건 등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출범 당시만 해도 회원국은 서유럽, 남유럽권의 12개국 뿐이었죠. 그런데 이 연합체가 확장하게 된 계기는 바로 1991년 소련 붕괴였습니다. 당시 흩어졌던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문을 두드린 거죠. 국가 재건을 위해서 연합이 가진 단일 시장과 개방된 국경 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역시 동유럽의 체제 안정을 원했기 때문에 코펜하겐 기준을 충족하면 받아들였죠. 그렇게 2004년에는 25개국으로 대폭 확장됐고 2007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그리고 2013년에는 크로아티아가 합류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유럽연합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원래 목적을 달성해가고 있을까요? 일단 경제 공동체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경제적으로 긴밀히 얽히면서 서로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역시 높아졌는데요. 시장을 공유하고 산업과 기술, 원자재는 물론 노동력까지 서로 의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쟁이나 갈등은 피하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국에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는 곧 영내 평화 유지의 자양분이 됐고 세계대전의 진앙지로서 뼈아픈 역사를 겪어야 했던 유럽으로서는 상당한 성과였습니다.
실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제안했던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망이 전쟁을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었죠. 그리고 구 공산권 국가들을 유럽 연합에 가입시킴으로써 영내 정치적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의 구 공산 국가들은 연합에 합류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최초의 달성 목표였던 경제적 성장 역시 어느 정도는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수가 대폭 증가한 지난 2004년부터 20년 동안 EU의 경제는 2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 당시 경제 상황이 처참한 수준이었던 폴란드와 몰타 등의 경우에는 경제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슬로바키아는 80%나 성장했다고 주장했죠. 위원회는 또 장벽 철폐로 영내 무역 활동이 40% 이상 증가했고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덕에 인적 자원 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크게 감소했고 유럽연합 기금을 통해서 부족한 인프라를 충당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럽 회의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한 건데요. 여기서 유럽 회의주의란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사상이나 신념을 뜻합니다. 이들은 유럽 통합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죠. 또 의사결정 과정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민주적이고 또 관료적이라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0년 유로바로미터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2%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특히 유럽 회의주의는 2004년 동유럽 국가 합류를 시작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동유럽으로부터 저임금 노동자가 흘러들어오면서 서유럽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졌죠. 동유럽 국가들 역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서유럽의 고임금 노동시장이 열리면서 자국의 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이동했기 때문이죠. 일례로 2013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는 2011년 기준 420만 명에서 2021년 380만 명으로 인구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연합 내 의사결정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렇게 유럽 회의주의는 중요한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직접 행동으로 옮긴 것이 바로 2016년 영국의 EU 탈퇴, 그러니까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 투표였죠. 유럽연합 출범 이래 최초의 탈퇴사례였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라는 충격 이후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도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회원국 시민 3분의 2가 EU에 남는 것이 더 좋다고 응답했죠. 심지어 영국에서조차 브렉시트를 후회한다는 응답이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브리그렛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죠. 결정적으로 2020년대 들어서 유럽 회의주의가 다소 힘을 잃게 되는 몇 가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모두 짐작하셨을 듯하지만 바로 코로나19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사실 팬데믹 초기에는 코로나19가 유럽 회의주의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위기 관리를 위한 제한 조치를 국가 주권에 대한 간섭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실제 몇몇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당시 EU 집행위원회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또 크게 위축된 경제는 회원국 간 불화를 증폭시켰는데요. 2020년 대규모 회복 기금 조성이 제한됐지만 비교적 부채 비율이 낮았던 국가들의 반발로 합의에 난항을 겪었죠. 당시 골드만삭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로존은 성장에 큰 타격을 입었고 재정 전망이 크게 악화되면서 새로운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론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협력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됐다는 응답이 3분의 2에 달했던 거죠.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외부 위협에 대비해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면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우크라이나를 후보국 지위에 올려놨고 같은 지정학적 위기에 처한 조지아 그리고 몰도바 역시 빠르게 후보국 지위를 승인받았죠. 이렇듯 유럽연합 확장 움직임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가입을 기다리고 있던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 속도가 붙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에서의 유럽 팔색 논란과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에
유럽연합의 결속은 21세기 들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최근 몇 년 동안 EU의 대외 정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있었죠. 바로 전략적 자율성인데요. EU가 자체적으로 경제와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미 1기 트럼프 때 커다란 불화를 겪으면서 이른바 대서양 동맹에 대한 유럽인들의 신뢰가 하락했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도 미국의 보호주의적인 통상 정책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적 행보가 유럽과 갈등을 빚은 바 있었죠. 더불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가스와 전력, 핵심 원자재, 첨단 기술 등 필수적인 산업 기반을 중국과 러시아 등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죠. 유럽으로서는 내부 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도 유럽연합에 가입한다면 어떨까요? 아니, 가입할 수는 있는 걸까요? 일단 EU 결성의 근거가 되는 지난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연합의 원칙을 존중하는 모든 유럽 국가가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유럽 대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자격조차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설령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가입을 기다리고 있는 10여 개의 국가들이 십수년간 협상 단계에 정체돼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캐나다 역시 지난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일까요? 앞서 언급한 이코노미스트 칼럼니스트 스탠리 피그널은 두 지역이 동일 가치와 정책을 공유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일례로 양측 모두 시장경제와 사회복지, 기후위기 대응, 총기 규제, 사형제 폐지 등을 지지하고 경제적으로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는 거죠. EU 가입 시나리오를 분석한 CBC는 두 지역 간의 제도적 그리고 정서적 괴리가 크지 않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유럽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인 만큼 국민 절반 이상이 스스로를 유럽계로 인식하고 있고 또 정치와 법률 역시 유럽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매체는 지리적 조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내놓기도 했죠. 물론 진지한 얘기는 아니지만 두 지역이 북극해의 아주 작은 바위섬인 한스섬 위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가입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인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캐나다 시장조사 업체인 아바쿠스 데이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44%가 정부가 유럽연합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34%는 가입에 반대한다는 등 다소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얘기대로 캐나다가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유럽인들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EU 싱크탱크인 마르텐스 센터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 거주자 가운데 38%만이 연합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80% 이상이 유럽 대륙의 국가가 가입해야 한다고 답했죠. 지리적인 조건을 얼마나 엄밀하게 또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두 나라의 협력 방식이 반드시 유럽 연합일 필요는 없겠죠. 전문가들 역시 동맹 강화는 당연한 수준이고 그 방식은 보다 진보적인 형태를 띨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유럽 이웃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협력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일례로 아르메니아, 튀니지와 맺은 포괄적 강화 동반자 협정이 좋은 사례입니다. 유럽 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인 스티븐 블록맨스는 이런 움직임을 두고 유러피언 유니언 대신 유러피언 어니언을 만든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회원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통합되어 있는 노르웨이, 스위스 같은 나라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죠. EU 가입론을 내세웠던 스탠리 피그널 역시 유럽인들은 캐나다를 클럽에 가입시키지 않더라도 2017년 잠정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와의 무역협정을 진전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2025년 세계는 그야말로 대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미국의 의존도를 낮출 대안을 찾아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게 유럽연합이 됐든 다른 방식이 되었든 새로운 동맹관계 구축 움직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듯 보입니다.
어쩌면 이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조약이나 국제기구가 출범할 수도 있겠죠. 과연 재편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승기를 잡는 세력은 누가 될까요?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